KCN 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절 사랑하신다고요? 아유, 그게 정말인가요? 네? 아니, 뭐라고요? 저하고 결혼하자고요? 어머, 내달의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자고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저 며칠 두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봐요, 미스킨. 그 전화는 통화가 안 될 텐데. 아침부터 고장이 나 있었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전화를 받는 기분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그래본 거예요. 여보세요, 미스김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파동 청년박이요. 지나간 일요일은 약속한 대로 하루 종일 극장 앞에 비를 맞으며 기다리게 하였으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박성생 오해 마세요. 남에서 모르는 무정한 말씀. 지나간 일요일은 감기 멍살에 하루 종일 빈 방에서 쓸쓸히 홀로 여자 마음 몰라주니 약속합니다. 여보세요, 미스김 정말 미안해. 아니요, 박선생 천만의 말씀. 닥쳐올 일요일은 남들이 만나 아베 크는 대천바다 인천 월미도 젊은 날에 전화통신 즐겁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1958년도 천봉 작사, 한봉남 작곡, 심연옥, 남백송이 부른 노래인데요. 코믹하면서도 옛날 그 시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정겨움에 감회가 새롭네요. 유선 전화도 귀하던 시절을 겪어온 우리들에게 전화 통신 이 노래는 다이얼 돌려 전화 걸던 지나간 청춘의 노래와 같이 그 추억의 다이얼을 떠오르게 하네요. 근데 시대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다이얼 전화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우리들이 생활에서 서서히 바뀌어온 전화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보옥 언니와 윤순자 씨는 처음 전화기를 알게 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1954년에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이듬해 선생님께서 강의 시간에 전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네. 먼 거리에서도 선을 통해서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때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게 생각됐어요. 선생님께서는 종이로 송화기와 수화기를 접고 중간에 실로 연결했어요. 아, 근데 그 언니는 좀 일찍 배웠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이제 배웠으니. 저는 이거를 제 기억에는 중학교 가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래 알려주느라 그래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송화기는 선생님께서 잡고 교실에 계시고 학생들더러 한 학생씩 수화기를 들고 교실 밖으로 멀리 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조용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종이 수화기를 든 학생에게도 전달되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마을과 학교에 전화기가 없었으므로 실물은 못 보았고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닐 때 반주임 사무실에 갔다가 반주임 선생님께서 수화기를 들고 다른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이 전화기를 처음 본 듯 싶습니다. 네. 당시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반주임 선생님 보고 전화기를 만져봐도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여러 번 만져봤대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확실히 그 기억나는 거는 1971년도에 고중에 올라가서야 물리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전화기란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방금 언니가 말씀하신 그 송화기, 수화기 들고 이렇게 중간에 선을 놓고 이렇게 멀리 달려가던 거.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을 놓고서는 저쪽 한에서 또 종이를 말아가지고 뭐 그런 기억은 좀 나는데, 근데 그걸 전화기라는 걸 전혀 의식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창생 오빠가 공사 전화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놀러 갔다가 그 동창생 오빠가 교환대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걸려오는 그 송수화기를 뭐 이리저리 넘기면서 꼽았다 뺐다 하는 걸 보고 엄청 신기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거 전화란 걸 저는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늦었잖아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 손편지 쓰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쓰라는 대로만 받아 적었지요. 네, 옛날의 편지는 저도 그랬어요. 뭐 저절로 스스로 제가 피를 들었다 따름이지 그냥 그래서 받아쓰기였지요. 그런데 높은 학년에 올라갈수록 잘 받아쓰고 또 내용도 보탤 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그래도 배워야 한다며 끝까지 공부를 잘 하라고 지지하셨어요. 네, 언니 말이 맞아요. 그 당시는 편지가 먼 곳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와의 소통 방식이었죠. 네. 저희 아버지는 옛날 한족학교 초등 4학년까지 다니셨고 어머님은 영안시 조선족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편지 쓸 일이 있으면 저보고 쓰라고 했어요. 제가 쓴 후 어머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셨죠. 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어머님이 지도를 많이 받으면서 편지, 일기, 장문 짓기를 아주 즐겨했답니다. 네, 그때 그 외부와 연락은 인편이 아니면 편지, 그리고 급한 일이면 전보를 치곤 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전화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진 연인들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주요 수단이었지요. 네. 제가 목릉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1969년 8월부터 결혼을 목표로 사귀기 시작한 지금의 남편은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보다 네. 그러니까 방학이 돼서 집으로 오는 시간 외에는 사랑을 주고받는 주요 수단이 편지로만 이루어졌지요. 학교 가서는 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화 한 통이면 제때 알릴 수 있었지만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전해줄 때까지 빨라서 일주일이나 걸려야 했어요. 네. 저가 연애하던 80년대 초만 보더라도 전화가 없어서 매우 불편했죠. 네. 지금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면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되지만 그 당시는 데이트를 하고 다음 주 일요일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 당황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저희 사촌 언니는 형부와 연애할 때 강변에 있는 돌 하나가 많이 도와줬대요. 네,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네,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게 되면 강변에 그 지정한 돌 밑에 쪽지를 써 넣었대요. 사촌 언니와 형부는 지정한 곳에 가면 먼저 정해놓은 돌 밑을 살펴본대요. 거기에 종이 쪽지가 있는가 없는가 말입니다. 아, 네, 또 그랬네요. 네. 언니도 그랬어요? 좀 그런 일도 조금씩 있어요. 네. 75년도만 해도 개인집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직접 뛰어가서 알려야만 했지요. 저희 3살 난 아들을 7km 떨어진 친정집에 보내었댔는데 글쎄 이질에 걸려서 어머니가 속이 다 하는 걸 보고 저희 외사촌 오빠가 아이를 업고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래요. 네. 예, 전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편하죠. 예. 네. 중독성 이질에 걸린 애는 입원 치료를 해서 겨우 치유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급기야 아이를 업고 땀투성이 되어서 달려온 외사촌 오빠가 정말 고맙기만 했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큰 형님 연애 편지를 날랐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그 연애 편지를 뜯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네. 큰 형님이 연애 편지를 주면 총알처럼 형수님께 달려가서 연애 편지를 전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수님은 시집와서 저희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대요. 대가네요. 잘하시네요. 너무 거짓이 가니까 뜯어도 안 보지 궁금했겠는데. 네. 1981년에도 개인집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출근하는 낮 시간대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회사 전화로 연락할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었지요. 우리 시아버님이 세상 뜨신 후 개서시에 계시는 시누이께 부고를 전해야겠는데 전보를 치면 그 전보를 받고 장례식에 제때 참석할 수 없었지요. 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저의 직장 승용차에 그때 초중을 갓 졸업한 저의 아들을 딸려 보내서 부고를 전하고 그 차에 시누이 부부가 타고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전화가 없으니 정말 그렇죠. 불편했죠. 불편하죠. 예. 개혁 개방 후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거의 일요일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 모임은 자전거 타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알렸지요. 네. 아이고 참. 예. 네. 나중에 모임은 그 모임 장소에서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전화는 없으니까 정말 불편한 점 많았지요. 네. 전화기가 그 가정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때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저희 집은 지난 90년대 중반에 전화기를 설치한 거로 기억하는데요. 딱히 90 몇 년도였는지는 좀 아리송하고요. 2,400원 주고 안치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놓고 보면 상당히 비싼 셈이었어요. 그렇죠. 네. 1994년 4월에 저는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문제풀이 행운이 주인공으로 당선돼서 9월에는 연길에 가서 삼성전자 협찬으로 된 25인치 카라오케 TV를 선물로 받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예. 어, 그래 대상이 연길에서 네. 소화물로 붙이니까 사람과 함께 물건이 도착했어요. 그때 방금시에 산 저는 방송에서는 전화로 소감을 말해달라는 보고 방송에 약속이 있으니까 전화 집에는 없지 하니까 출근하는 직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는 참 그랬죠. 네. 언니 대단하시네요. 그 당시 텔레비전을 선물로 받았으면 큰 선물이죠. 그렇죠. 저희 집은 1990년에 2,000원 주고 전화를 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전화 놓는 것도 모두 순번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는 친구를 통해서 비교적 빨리 놓았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걸 신청해 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순번대로 맞아요. 네. 그 후에는 전화기가 발전하여 상대방에서 전화가 오면 상대방 전화번호가 떴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 보고 방송에서 이소연 선생님께서 전화 오는 날 저는 직장에 전화기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무한한 설레임 속에 빠졌지만 격동된 심정을 간신히 누르면서 덤덤하게 낮은 소리로 말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예. 만일 저 그때 집에 자택에 전화가 있었으면 있었으면 정말 좋은 일이겠는데. 이게 맘 놓고 얘기할 수 예, 있었겠는데. 옆에는 그래. 직장에 있는 한족들이 있으니까 나 좋다고 우리말로 떠들어댈 수는 없는 거지요. 예, 네. 그랬겠어요. 네. 아, 그 언니 방금 말씀하신 그거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 흥룡강 조선말 방송 생방송 전화 보도 참여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참여했어요. 그 방송은 점심 11시에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전화기에 딱 붙어서 기다려야 해요. 예. 저는 그 직장에서 전화 보도를 해야 했는데요. 전화 보도가 있는 날이면 저 일찌감치 한실에 있는 그 한족 동료들한테 말해서 그들이 피해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벌써 그때 되면은 알아서 다 피해 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들이 못 나가고 사무실에 있을 때면 전화 보도에서 집중이 잘 안 갔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신경이 쓰여서. 그 말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언니 그 당시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때 저도 그 흥룡강성 조선말 생방송 전화보도에 참여했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행운스럽게 그날 국장실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어휴. 매우 편리했어요. 아, 급수가 높네요. 네. 우리 집 아파트에 전화를 놓은 것은 1995년이었어요. 그것도 유선이어서 방 안에까지 선을 늘려야만 전화가 통했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전화 설치비가 2,000원 됐는데 그때 7개월 월급을 모아야 전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때 전화 설치비가 확실히 비쌌죠. 예. 그런데 자택 전화가 있으니 필요한 전화번호들은 모두 외우기 시작했지요. 전화를 걸 때마다 그 번호는 입에 올렸고 다른 번호도 또 입에 올려보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그 뒤로 전화번호가 버릇처럼 줄줄 따랐지요. 이야, 대단하세요. 그때 네. 기억했던 번호들은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래요? 언니 그 기억력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저희 집 전화번호와 제가 자주 참여하는 그 흥룡강 조선말 방송국 전화 외에는 모든 전화번호는 전문 그 목책에다 적어놓고 다녔거든요. 그 목책을 잃어버리면 저는 몰라요. 근데 언니 그때 전화번호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세요? 네. 성황경 7828536, 김상택 2828584, 김봉옥 7888984, 강청자 3689888. 우와, 정말 여기 진짜 대단하시네. 전화번호가 좀 특이해요. 8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네. 3689888, 7888984. 그러니까 그때 저희 그 단위에서는 그 전화번호를 다 인쇄해서 자기 책상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전화 걸었어요. 어. 그리고 조선족 간부들이 우리 시에는 한 100명 넘었어요. 어. 그리고 민족사무위원회에서 그 100명 되는 조선족 간부들이 전화번호를 카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나눠줬어요. 우리는 저기 다 직장에 그 동료들 전화번호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목책에 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난 지금도 막 탐복해요, 언니. 아이, 그게 저는 당시 그 줄줄 외웠던 전화번호도 지금은 까맣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 안 나요, 저는 지금. 그런데 그 전화번호 기억한 덕을 본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한 번은 중국 들어갔다가 신분증 바꾸려고 파출소에 갔는데 글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네.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한국보다 중국 시간이 1시간 늦지 않아요. 아. 그거 깜빡했죠. 네. 아이고. 네.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에 강청자 친구가 이사했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아파트의 경비실로 가서 전화했어요. 네. 그 외웠으니까 전화할 수 있었지요. 그래요.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내려와서 댁으로 가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리웠던 회포를 나누며 즐거워했지요. 네. 언니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요. 제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겸 기자로 일했기에 전화가 좀 많았습니다. 네. 주말에는 집 전화기가 연속 울렸지요. 아. 가족분들이 엄청 시끄러워했어요. 그 뻔연한 일이죠. 그게 뭐. 네. 그러다 2000년에 이동 전화를 설치했지요. 전화 별소리가 울리면 전화통에 뜨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기만 빼서 다른 방에 가서 조용히 통화할 수가 있었죠. 네. 예, 맞아요. 참 편리했어요. 네. 정작 자택에 전화가 있어서 편리하긴 했지만 전화 요금도 또 부담되었어요. 네. 전화를 거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예, 처음에는 정말 받는 쪽에서도 돈을 냈어요. 예. 예, 지역을 네. 벗어나면 또 장거리 요금을 내고 국가를 벗어나면 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요. 네. 그래서 보구 방송에서는 제가 한국과 연계할 때면 수신자 부담으로 연락하는 번호를 알려주어 편리했어요. 근데 저희 집 전화는요, 처음부터 전화할 때만 요금이 빠지고 전화 받는 상대방에서는 요금이 안 나가는 걸로 설치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전화 받는 쪽에서는 전화 비용이 안 나갔거든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희 집에 설치한 거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전화를 많이 하곤 했지요. 그리고 밖에 나간 분들과 연락을 편리하게 처음은 또 삐삐를 차고 연락했고 그 후에는 삐삐. 발전해서 휴대폰이었지요. 네. 처음에는 큰 폰이었어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적으니까 폰을 들고 말하는 사람만 보아도 모두 부러워했지요. 그게 바로 최초 이거 중국에서 그 따거다라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따거다. 예, 예.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휴대폰 모토로라라는 예, 그런 예, 전화기인데요. 예. 지난 8, 90년대 그 초대형 그 모토로라 휴대폰 가격이 2, 3만 원 되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아성 같은 제 고향 아성 같은 경우에는 집값 1평방미터당 그래서 3,400원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 부의 상징이었죠. 네, 맞아요. 네. 삐삐 말이 나오니 생각이 나는데요. 90년대 초부터 삐삐가 유행했죠. 네. 저희 영안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연말 결산에서 우수 주임들에게 모두 삐삐를 선물해줬죠. 네. 저도 선물 받았는데요. 너무 편리한 거 있죠. 급한 일 있으면 삐삐로 연락하면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렇죠. 사람 만족이 또 없죠. 삐삐가 난 후 휴대폰 시장이 등장했죠. 엄청 비쌌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저도 삐삐를 썼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 삐삐라는 무선 호출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대중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2004년도쯤 가서야 휴대폰 한 대를 샀어요. 그랬더니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윤순자 씨는 휴대폰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 기억에는 2000년에 제가 800원을 주고 그것도 저희 친구로부터 그가 쓰던 중고 핸드폰을 샀어요. 네. 크기가 아마 어린이들 신발만큼 컸던 것 같아요. 와, 그것도 꽤 컸네요. 네. 예, 하지만 매우 편리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손쉽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주민들은 너무 비싸서 핸드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분들이 아주 희소했습니다. 그때 2000년 초기만 해도 좀 그랬지요. 예, 저가 길을 걷다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길 가는 분들이 모두 신기해서 시선이 모두 저한테로 몰려왔어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다 퇴직하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자택 전화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2007년 4월에 제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네. 그 집을 떠나면은 그렇죠. 예. 녹화기와 사진기는 가져갔는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저와 연락하기 불편했지요. 저는 가는 곳마다 해서 거기 전화로 연락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연락할 수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한 동창은 우리가 없는 녹화기와 사진기가 있으면서도 휴대폰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우스개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 그때 녹화기가 엄청 비쌌잖아요. 예. 녹화기와 사진기 있는데 글쎄 휴대폰을 안 들고 다닌다는 게 좀 그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처음에 산 휴대폰은요,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휴대폰이었는데요. 그 컬러는 자주 색이고 또 디자인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아주 깜찍한 폴더폰이었어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휴대폰은 엄청 비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밀수입해서 팔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정품을 샀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품을 엄청 애지중지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잘 그때는 썼거든요. 예. 네. 그때는 잘 사는 집이라야 휴대폰을 장만했지요. 네. 그 당시 휴대폰은 사진기가 없었지요. 그렇죠. 지금 핸드폰은 사진기가 설정되어 있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제가 90년대에 그렇게 애지중지 아껴 사용하던 사진기들은 지금 모두 공구상자를 지키고 있다네요. 그래요. 예, 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휴대폰의 기능이 지금 다양화되니까 그렇게 이제 휴대폰에 밀린 거죠. 그 휴대폰의 기능이 초반에는 뭐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에서 이제는 무선 인터넷 접속으로 뭐 게임은 물론이고요. 뭐 자신의 그 컴퓨터 제어, 위치 추적, 교통요금 결제, 취업 정보 구하기, 복권 서비스, 동영상 보기 등등 뭐 영화에서나 벌법했던 일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다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예, 발전이 정말 빨라요. 네. 2007년 제가 한국 나와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휴대폰부터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사용할 줄 몰라서 남동생네가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었어요. 네. 그런데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웃에 있는 사돈처녀가 잘 바로잡아 주어서 참으로 고마운 도움이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저의 남동생 이름은 그 7로 되어 있어요. 네. 저절로 김자를 쓴다는 것이 잘못 해가지고 그랬네. 기호로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다시 고칠까 하다가 이 기호를 폰 사용을 배우던 영원한 기념품으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대로 잘했네요.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 7 하니까 김. 네. 저는 타사에서는 어려움 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도 컴퓨터로 원고들을 작성하곤 했으니까요. 뭐 이래봬도 저희 타사 솜씨가 꽤 빠르다고 동료들 속에서 이름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타사로 그때 뭐 컴퓨터로 타사해서 원고랑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타자 기초가 있으면 네네. 많이 편리하지요. 네. 그런데 한국 와서부터는 전화번호에 직접 이름을 적어 넣으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름만 찾으면 번호가 뜨니까 그것이 습관됐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번호는 남편 것과 저희 것이래요. 서류에 등록할 땐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니까
그것도 겨우 외운 것이래요. 그래.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편리하다 나니까 좀 사람이 좀 그렇게 머리 쓰는 게 좀 게을러져요. 예, 그 방면에는. 머리가 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억 안 돼요. 네. 저는 스마트폰을 한국에 온 2012년 3월에 구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고요. 사용할 줄도 잘 몰랐죠.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가사 도우미 할 때인데요. 일을 마치고 저희 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 눌러보면서 빠지다 보니 날 새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래도 혼자서 잘 터득했네요. 하여튼 자꾸 살펴보면 그래도 네. 배울지요. 8년 전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부터 삶의 질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통화는 제자리에서 멀리 있는 사람과 마실 간 듯이 통화하기도 하고 또 드문드문 영상 통화도 해서 멀리 있어도 서로 가까워진 기분이지요. 네. 부고나 초청장도 스마트폰에 모두 대처해 줬어요. 폰 하나면 모든 것을 연락하고 배우고 결제하는 시대가 왔지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젠 항상 저를 지켜주는 친구이고 한시라도 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집착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고 인생의 길동무 같아요.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 112회 회 프로 원고 작성을 우리 세 자매가 모두 핸드폰으로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은 핸드폰이 한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해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존재예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휴대폰이 안 보이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젠 기억력이 좀 안 되니까 모든 정보들은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있으니 만약 휴대폰을 잃는 날에는 큰일 나죠. 그만큼 이제 휴대폰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래요. 지하철에서 보면 거의 모두가 폰을 들고 있지요. 네.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되고 있죠.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걸던 시대와는 달리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물론 웹서핑, 문서 작성과 열람, 동영상 감상, 사진 촬영, 게임 등등 휴대전화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미래에는 더 편리한 전화기가 만들어져 우리한테 오겠죠?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편승엽이 부른 찬찬찬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진행의 윤순자, 김보옥, 이화실이었습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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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노란
일어나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